장례식장 복도였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곡소리 사이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먼저 가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여보라니요?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저 여자는 누굽니까? 그 여성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목을 만졌습니다. 똑같은 목걸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지난주에 남편을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거친 말을 한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이었지요.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현관문을 나서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하얗게 천으로 덮인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사흘 동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고 동네 이웃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명과 20살 남짓한 젊은 남녀가 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친척이거나 남편 회사 관계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가세요? 저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은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둘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가 왜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젊은 여자아이도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난주에 짜증낸 거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년 여성은 그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서 장례를 도와주던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니? 삼촌 아는 사람들이야? 조카도 고개를 가우뚱하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남편의 지인들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물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단순히 지인이나 동료가 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는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습니다. 은빛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가느다란 목걸이. 저는 그 목걸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결혼 20년째 되던 해 남편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한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라고. 남편의 그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성의 목걸이를 쳐다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은빛 광택까지 완전히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목걸이가 왜 저 여자의 목에도 걸려 있는 겁니까? 우연일까요? 비슷하게 생긴 목걸이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진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그 여성과 젊은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절규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사람. 하지만 왜일까요? 갑자기 그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산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영정 사진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이 공간에 이제 저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절규,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 저는 무의식 중에 제 목을 만졌습니다. 목걸이는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목걸이.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개는 있었으니까요. 아니, 혹시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이 방을 무척 아꼈습니다. 저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지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과 계약서들이었지요.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급여 통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5년 넘게 계속해서요. 저는 다른 통장들도 뒤져보았습니다. 또 다른 통장에서는 매달 300만 원씩 인출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제게 주고 나머지는 저축한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과 각종 영수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본가, 화요일 마이너스 본가, 수요일 마이너스 지방, 목요일 마이너스 지방, 금요일 마이너스 지방, 주말 마이너스 본가. 본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가라니요? 그럼 지방은 뭡니까? 남편은 항상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지방 거래처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을 비웠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성실한 남편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수첩을 보니
뭔가 계획적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곳을 오가는 시간표 같았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영수증, 주유 영수증, 마트 영수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식당 영수증이 계속 나왔습니다. 행복 중국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남편은 그곳에 그렇게 자주 갔을까요? 거래처 접대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너무 규칙적으로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첩 안쪽 주머니에 작은 휴대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대화 내역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맞죠? 당신 없으면 애들이 너무 심심해해요. 빨리 와요. 이번 주말엔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은희 생일인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발신자 이름은 여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더 많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준석이가 대학 합격했어요. 당신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네요. 고마워요, 당신. 결혼 20년이라니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인데 누구랑 20년을 살았다는 겁니까? 저는 그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하나. 그 번호로 수없이 많은 통화가 오갔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난 전화세요? 끊을게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2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아이들까지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여보 외에 집이라고 저장된 주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행복 중국집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 깊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거기서 편히 잠들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숨긴 모든 걸 파헤칠 테니까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누웠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이들은 정말 남편의 자식인지,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적어둔 주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 화분을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수수한 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요. 그 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제 집 거실에도 똑같이 남편과 제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그 여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박철수 씨와 20해를 함께 살았어요. 20해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부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이혼한 줄 알았어요. 자식도 없다고 했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병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이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네,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한테도 당신한테도 전부 다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사나흘이요. 나머지는 출장이라고 했어요. 저희 집엔 사나흘 있었어요. 나머지는 본사 출장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을 정확히 나눠서 두 집을 오갔다는 것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20년 동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20해를 속였다니.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누구세요?
이은혜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서가, 이분도 내 아버지의 가족이셨어.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나와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 어머니와도 20해를 살았고요.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은혜는 아들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거짓말에 인생을 송두리째 속았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방에서 남편의 숨겨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쓰던 또 다른 휴대폰이에요. 통장 내역도 있어요. 우리 함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은혜가 눈물을 닦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몰래 거액의 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이은혜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증서, 모든 걸 펼쳐놓고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잔액은 15억 원. 하지만 그 계좌는 우리 둘 중 누구의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20대 여성. 저는 이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이은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그 사람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진실을 밝혀냅시다. 이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적이 될 수도 있었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두 아내. 거짓말에 속았던 두 피해자.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은혜와 저 둘이 나란히 앉아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까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김지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명의로 된 계좌와 재산이 상당하거든요. 저는 이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밤 내내 그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소를 보세요. 김지연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네요. 변호사가 가리킨 주소는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저와 이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가봐야겠어요. 이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해요.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는데 뭐가 더 놀랍겠습니까?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봐요. 이은혜가 말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는 분 아세요? 그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요? 여긴 아무도 안 살아요. 1년 넘게 빈집이에요. 네. 빈집이라고요? 네. 가끔 중년 남자가 와서 우편물 챙겨가는 거 본 적은 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았어요. 중년 남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60대 정도? 인상은 좋아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은혜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빈집을 김지연 명의로 사둔 걸까요?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려고 한 거겠죠.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김지연이라는 사람을 법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연을 찾았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우리는 부랴부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하지만 고 박철수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성은 10년 전 박철수 씨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녀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었다가 나중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명의 도용이라고요? 네. 김지연 씨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물어보니 깜짝 놀라더군요. 자기 명의로 계좌랑 부동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확인되었으니 법적으로 그 재산은 박철수 씨의 유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법정 상속인이요? 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명숙 씨, 당신이 법정 배우자니까 그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은혜 씨는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니 상속권은 없습니다. 이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20해를 함께 살았어요. 그 사람 아이들도 키웠고요. 변호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이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을 은혜 씨에게 나눠줄 수는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재산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이은혜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 씨,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20해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나눠 가져요. 제가 상속받으면 반은 당신 거예요. 이은혜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법적으로 당신 거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러니 똑같이 나눠 가져야죠. 이은혜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거리 한복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뒤 법원 복도였습니다. 저와 이은혜는 나란히 서서 법정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숨긴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 이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겨야죠.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모든 걸 속였습니다. 이은혜도 증언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20해 동안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장 내역, 명예, 도용 증거, 이중생활의 흔적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박철수 씨가 은닉한 재산 일체를 두 원고에게 균등 분할한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이은혜가 제게 안겼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승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했던 세월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은혜와 그녀의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은혜의 아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야. 이은혜의 딸 은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리워요. 하지만 아빠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돼. 그리워하면서 미워해도 괜찮아.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은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저도 제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거짓말. 저는 제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진짜가 생겼으니까요. 이은혜가 물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 이거요. 우리의 진짜 연대. 이은혜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라고 생각해. 이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같은 아픔을 이겨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을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를 세웠고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옆에 새 액자를 걸었습니다.
이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았지만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